정광훈 목사가 국민 정황권을 얘기했거든요. 국헌 문란의 순간에 국내 정황권이 발동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게 한 끗 차이로 내란이에요. 정황권과 내란은 한 끗 차이예요.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지금 정강에 당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장사를 아주 잘하고 또 유튜브로 뭐 돈도 받고 슈퍼챗인가 이것도 황금시간을 같이 받아요. 윤석열 의원이라든가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정광훈 목사랑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자유통일당과 똑같은 당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이벤트의 속성상 근데 계속 가잖아요. 그럼 그 생각에 동조가 돼요. 동화가 돼요.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의 세력과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되고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종편 TV 뉴스엔트기 반대는 지배한 토크쇼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재화 세종갑 방역위원장 국민의힘이죠. 방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좀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이 됐습니다. 자, 구속에 대해서 좀 짧은 코멘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경희 대변인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그리고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입당을 한다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항상 강조했던 거, 대통령 이후가 되면서도 매번 강조했던 게 법치주의였습니다. 헌법을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했는데요. 그 절차대로 순리대로 저는 잘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감옥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 그 재판대 위에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가급적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해서 피했으면 좋았을 일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또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라든가 그런 사태가 있기 전에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당당하게 나와서 이제 본인의 그 혐의에 관해서 소명하고 반박하고 그런 법적 절차 안에서 그렇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정말 더 큰 엄청난 사건이 구속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 보면 좀 침탈을 당한 거죠.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영장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을 난입해 부수고 폭행하고 완전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실 법정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당선이 안 되고 나서 지난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의회 진입해서 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정 처벌돼 있는 과정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형이 20년이었어요. 네. 그냥 의회에 난입했다라는 것만으로. 근데 지금 사법부의 법원에 그것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그 판사를 잡아 넣겠다. 그리고 거기에 죽이라. 이런 표현까지 써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희생해서 만든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메시지는 뭔가 저지하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 선동을 일으키는 거에선 대통령의 그 전 메시지, 함께 싸우겠다, 전쟁이다, 이런 얘기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너무 지금 우울감과 분노와 많은 감정들이 되게 복잡하게 밀려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의 그런 선동 행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류재화 위원장님?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사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끔 재판하러 갔던 법원입니다. 근데 네. 제가 갔던 법원의 이제 내부 집기라든가 유리창이 부서지고 내부 집기가 파손되고 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월 19일 날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은 예고된 폭력 사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에 있죠.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법원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고 가장 근간인데 선거제도에 대한 부정,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내지 부정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 움직임은 체제 부정과 같습니다. 네. 체제를 부정하려면 결국 폭력 사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폭력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류재엽 위원장이 국힘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지금 국힘의 두 가지 목소리 중에 지금 하나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4년 전에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했을 때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이 그 습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선동을 한 사람이 사실은 트럼프였었잖아요. 책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친필 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무슨 뭐 함께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메시지도 있었고 그 전에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회 현장에는 단순히 국민들만 정말로 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있었느냐라는 것과 뭔가 계획적으로 이것을 그 진두지휘하는 세력들도 좀 있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뭐 수신호를 1번을 한다든지 그 영상을 저는 다 봤었는데 수신호를 1번을 누군가가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폭력 사태로 다 유리를 막 깨고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변합니다. 그리고 JTBC 단독을 했었잖아요. 기자가 카메라를 다 뺏기고 나서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그러니까 같이 동조하는 세력인 것처럼 핸드폰을 들고 가서 영상을 다 핸드폰을 찍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우발적인 폭동하는 그냥 화가 난 시민이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후레쉬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신호로 한 다음에 소화기로 뭐 창문을 깨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분석한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영상 분석한 기자들이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하는 지금 아침까지 제가 확인한 거는 수신호한 사람 그리고 창문을 소화기로 깬 사람, 후레쉬를 든 사람이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 사람이 지휘를 한 것처럼 보여진다가 지금 기자들이 영상을 분석해서 나오는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거 이야기입니다. 조직적이었다. 상당히 조직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7층에 서부지법 7층이 재판 판사들의 집무실이라는 사실은 기자들도 많이 모른다고. 출입 기자도. 저도 몰랐어요. 저는 뭐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CCTV 서버를 물통을 들고 20리터인가요? 물통을 들고 서버를 훼손시키려고 막 들어붙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아니면은 뭐 오비 세력이 있었다라는 막 이런 얘기도 뭐 제보가 딱 들어와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대통령의 지시와 메시지가 누군가는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순수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이 울분으로 이렇게 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구체적인 배우설을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런 의혹이 있고 이거를 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사법부, 입법부, 집에 가는 뭐 판사들, 헌재 판사들, 아니 국회의원들 어떻게 지금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도 법조 출입을 할 때 판사실에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그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통과 문이 다 폐쇄되어 예, 있잖아요. 거의 이중으로 그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와 정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선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선동이 있었다 지금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은 밝혀진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그날 있었던 폭력 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형법 그 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뭐 건조물 침입죄부터 시작해서 뭐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형법상 소요죄, 다중이 모여서 집합해서 폭력하거나 협박하거나 손괴하면은 이제 소요죄라는 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돼 가면서 혹시 배후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있는지도 아울러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의혹들에 또 다시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사기관이 지금 이제 그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현장에 와서 거의 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정도로 강경하게 수사하겠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했고, 법원 행정처장도 현장에 와서 이거는 이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거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지금 첨언을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좀 옳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딱 그 정도 그 이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의혹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심각하게 할 필요 없고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럼 단순히 이걸 좀 기다려보고 경찰들이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명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조금 더 거기까지 강조해 얘기 주셨으면 더 강조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근데 그 네네. 이상의 얘기는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괜한 분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그 지금 선동 얘기 나와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선동. 좀 발음도 비슷합니다. 성동,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폭력의 책임을 모두 시위대에만 돌릴 수 없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저는 이 발언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시위를 했던 유튜버들하고 문자를 했어요. 담 넘다 체포되자, 그러니까 곧 훈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유재하 의원님,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네네. 예. 그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관저 앞에 이제 집회 나갈 때부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어쨌든 그 시위를 지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사태에 휘말릴 염려가 있었던 거죠. 윤상현 의원 본인은 이게 이제 다른 건이다. 이게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그 안에 지금 송괴하고 쳐들어간 그런 사태에 관해서 내가 훈방 조치될 거란 얘기가 아니고 전혀 별개의 건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 보시기에는 윤상현 의원이 이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혐의를 물을 수가 없나요? 이 경우 혐의를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혐의 묻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교사나 방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범죄 행위를 지시하거나 도와준 경우를 교사 방조라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특정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특정해야 그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그렇죠. 조언 정도. 법적. 근데 이거는 그냥 심리적 지지고, 그게 누구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심리적 지지를 딱 특정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냥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하면은 일단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만 정치적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오는 길에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죠, 실은. 변호사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돌렸어요. 근데 여기 변호사 중에는 민주당 지지층 말고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색깔을 가진 변호사들도 이제 다 포함해서요. 왜냐면 한쪽 의견만 들으면은 제가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우선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그 폭도를 일으킨 분들이 있잖아요. 내란 선동 선전의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였어요. 공통적으로는.
물론은 그거는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절차는 되게 복잡하다였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후보로도 나왔던 그 변호사 중에 한 분도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면 여기엔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의견에는. 그리고 두 번째 윤상현 의원은 뭐 훈방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선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였어요.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윤상현 의원이 담을 넘다가 체포되자 조사받은 뒤에 곧 순방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굉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아, 저 정도는 별일이 아니구나. 뭐 저런 정도는 법원의 담장을 넘어도 순방될 수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너무 이건 무섭죠. 굉장히 중형을 받으시는. 법원만 이러겠습니까? 네. 헌재는요? 이게 문제예요. 헌법재판소를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그 12대가 어젠가요? 헌법재판소에 2명이 담을 넘다가 체포가 됐어요. 네.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당국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판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도 그 결과에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내전적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방법원 이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무서워서 뭐 판결 내리겠어요 이거? 어제 제가 그 전직 판사인 동료 당협위원장이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이제는 목숨 걸고 판결해야 하는 시대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국민의힘 전직 판사 출신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지도부의 메시지와 관해서 제가 조금 한마디를 하자면, 물 타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는 같이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의 책임이 100% 뭐 누구한테 있다, 뭐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겠죠. 근데 한 99%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1%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책임이 있다 한다면 그 1%를 언급하는 게 전형적인 물타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99% 누군가한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민원 취재기자로 근무할 때 저도 제 보도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한테 협박도 받아보고 심지어는 멱살도 많이 잡혀봤는데, 사실 기자는 그래도 되면 안 되겠지만 기자한테 하는 것과 실제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한테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말씀 더 강조드리고요. 이번에 경찰도 40여 명이 넘게 부상을 입고 중경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MBC 기자는 방패로 막 찍히고 얼굴을 밟혀서 안면이 부상이 됐듯이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그리고 카메라 기자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보조 이렇게 기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다쳤어요 지금. 그런데 막 집단적으로 막 밟아버리고 얼굴을 막 가격하고, 좀 이상하게 ENG 카메라 메모리 카드 어디 있는지 일반 사람들 몰라요. 기자들도, 취재 기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너무 계획적이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ENG 카메라 메모리를 다 뺍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법적 처벌, 그러니까 이건 수사가 정말로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들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분신까지 했죠. 경찰을 공격하고. 저는 이것을 얘기할 때 전광훈 목사의 책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얘기했거든요. 자, 류재명 회장님, 변호사시잖아요. 국민저항권이 뭡니까? 이제 국민저항권은 헌법상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 상황, 혹은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헌법의 틀만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는 헌법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국가 운영 상황에 봉착하면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인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위해서 헌법을 새로 만드는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자연법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저항권이라는 게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네. 저항권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이 허물어지는 국헌문란의 순간에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권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게 한 끗 차이로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저항권과 내란은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의 2025년 지금 상황을 헌법이 붕괴된 상황으로 볼지, 아니면 여전히 헌법에 입각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지에 따라서 정광훈 목사의 그 저항권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당연히 안 타당하죠. 아니, 그건 분명하죠. 헌법이 지금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면. 근데 너무 지금. 이걸 설명을 딱 드리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저항권을 발동할 시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건 명확하게 폭력 선동이 아니라 내란 선동이죠. 아니,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지금 정강훈에 당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전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이렇게 원외위원장님들이 정강훈을 지지한다, 옹호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지도부들은 정강훈이 태극기 집회에서 하는 얘기를 막 따라가고 있어요. 정강훈 목사가 말하는 국민 저항권, 우리 헌법에 말씀 주신 대로 나와 있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민 저항권 운동이 4.19 혁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저항권이 발동하는 게 가능한 것은 독재에 저항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를 그렇게 막 수류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거를 독재 정권을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였었던 거고, 선관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불법 선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선관위원들을 막 그렇게 절단기까지 준비해서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지금 정강훈이 말하는 국민 저항권은 독재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독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이 집회를 보면 이번에도 예전에도 헌금이란 게 계속 나왔는데, 정광훈 목사는 본인 장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집회에서도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 명찰에 헌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다니면서 종이 봉투를 달면서 헌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예배 형식으로 하고 이제 헌금 걷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정광훈이 저는 목사라는 표현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장사를 아주 잘하고 돈도 받고 유튜브로 뭐 돈도 받고 슈퍼챗인가 이것도 헌금 시간에 같이 받아요. 그리고 뭐 즉석에서 뭐 온라인으로 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딱 있어요. 헌금하는 시간은 있죠. 네, 있어요. 일부를 예배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일부 예배지 막 욕을 하고 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분들도 올라오셔서. 그리고 헌금 걷는 시간 따로 또 준비돼서 하고 있고. 급해도 헌금 시간이 네. 따로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거리를 뒀으면 그 말씀을 좋겠는데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너무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지도부는 아니고 지금 저희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 뭐 관저에 간다는 걸 전혀 옹호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관저에 가서 정광훈 목사랑 같이 연단에 서고 막 이렇게 발언도 사실상 그 집회에서 나온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자유통일당과 똑같은 당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그 집회라는 그 이벤트의 속성상 그런데 계속 가잖아요. 그럼 그 생각에 동조가 돼요. 동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 그 어떤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자유통일당의 세력과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되고, 그에 관해서는 지금 지도부인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 주최하는 집회에 나가서 인사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90도로.
홀더 인사를 하고 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대 1%는 이게 언론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기계적인 균형 문제잖아요. 예, 그게 꼭 미덕인 것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책임도 크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라면 일반적인 말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가르마를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서부지방 1차 체포 집행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보면 1차 체포 집행 때도 오히려 경호처에 힘을 실어줬고 2차 체포 집행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처리될 걸로 믿는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체포를 거부하는 상황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저것도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체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정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본인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 해석 나올 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제가 해석하기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시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 그 자체에 거부하고 자체에 저지하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그게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는 알았을 겁니다. 다만 거기서 그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있던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뭐 그 영장 발부가 뭐 판사 쇼핑이냐 뭐 거기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 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이 있던 상황에서 영장 집회에 무조건 협조해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면, 그렇다고 저지하라는 지시도 아니지만 명확하게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마치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엄나들지 용인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때 우리 여기 같이 얘기 나눴던 박종준 전 처장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그와 같은 강대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밑에서 조율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지금 본인이 이제 기재부 전체, 그분 혼자만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대한민국을 경찰이 장악했었다. 그 과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군이 장악했고,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 장악을 했었는데, 검찰 하는 거 보니까,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제 기재부의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기재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을 후보로 낸다든지 장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 분위기예요. 이제 기재부의 나라를 또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못할 건 없다.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수활동비 사용하는 거 영수증조차도 그렇게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하다. 못할 건 없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 이미지 관리 그 이상도 이해도 딱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체포하는 날 그날 새벽에 나갔잖아요. 5시 50분인가요?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뭐 유혈 사태가 나오지 않고 경찰들도 뭐 잘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되는 것이 바로 직전, 한 10여 분 전에 10시 21분에 속보가 갑자기 나옵니다. 속보라고 해서 떠요. 그 속보의 제목이 뭐냐면, 계엄에 본인은 반대했다. 뻔히 나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것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처럼 오전 10시 21분 이렇게 속보를 떠요. 이것만 이렇게 나오는 것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기재부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건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대선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건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그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한 이미지 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지금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재부 정권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자, 기재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킨다. 검찰도 기재부 공무원이 들으시면 기재부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뭐 군인도 있고 경찰. 예, 뭐 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이번 그 소요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공수처를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조사. 그러면서 법적인 불복 절차는 다 밟고 있죠. 법원을 옮겨가면서 체포영장 이의 신청도 했고 체포 적부심 구속
구속 적부심도 하겠죠? 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석 신청도 또 하겠죠? 구속적 부심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자, 아주 저희가 지금 법 공부를 저도 예, 다시 제대로 하고 형사법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약간 모순인 게 약간이 아니죠. 아, 지난번 담화에서 법 그리고 수사에 모두 응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말이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법과 수사 절차, 법적 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말씀을 과거에 담화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마땅한데 사실 거기에 가장 부합하지 않은 행동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저는 집행 자체를 찬성하지 않지만 이미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저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지금 계속 소환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구속된 이후에도.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것, 그거는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 수사 절차에 가서 자기가 발언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방어권이에요. 그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사 절차를 훼손하겠다, 뭐 저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권리는 자기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피의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니까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거는 의무입니다. 근데 소환을 했는데 조사로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지 않아요? 나오라고 했는데 나갈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도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그럼 구인 절차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구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한 무리수죠. 일단 그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또 다른 엄청난 분열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도 대통령이면 이런 법적인 절차, 의무까지 꼭 좀 권한까지 이런 절차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법치주의라는 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 기자회견 때도 그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주의 절차대로 따르겠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1995년도 노태우, 그리고 뭐 전두환도 할 것 없이요. 그리고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명박도 하나같이 법 절차만큼은 다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윤석열은 왜 법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비굴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경호원 직원들을 인간 반패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경호원 직원들이 그거를 오히려 녹색 조끼를 입고 안내해줬고 그 막혀있는 버스 문을 열어놓고 키를 꼽아놨어요. 경찰들이 쉽게 그 버스를 이동해서 빼고 진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그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이것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남은 것이 유튜브 방송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전쟁이라는 것,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법치주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법치주의의 법에 따라서 순리대로 되면 되는데 끝까지 되게 비굴하고 정말 작은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개인을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국격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외신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